예, 제가 지난주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디아도코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디아도코의 전쟁을 통하여 프톨레마이오스와 그 다음에 셀루코스의 왕국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 간의 이제 150년의 이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에 그 셀루쿠스 왕조와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간에 어떠한 싸움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또 그 유대에서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거를 다뤄야 할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하는 데까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런 모든 기록들은 그 유대 역사서 요세푸스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책을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자세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그래도 큰 굵직굵직한 부분, 그리고 그 배경들을 조금 더 제가 보면서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느 부분은 조금 더 그냥 간추려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룰 건데, 일단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몇 명에 대해서만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라고보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들을 좀 보시고 오시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그 셀루쿠스 왕조 그 자료 그 폴더에 제가 그 넣어놓은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대충 봤어요. 예, 뭐 대충 보는 걸로 충분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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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좀 기초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이시나요? 좀 너무 작죠? 이거는 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요 내용은 제가 그 자료실에 올려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만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그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 정복에 나갔을 때 같이 장군으로서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 프톨레미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래쪽 그 이집트 쪽에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프톨레미 1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철학도 많이 배웠고, 이런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1세가 그 이집트 땅을
그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알렉산드리아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고, 그때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박물관과 이런 도서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건축하고 또 이런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 지식인들을 많이 그쪽으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많이 이제 불러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를 갖다가 굉장히 해상 부흥국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부터 해서 이제 그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어떤 문화 발전을 거기서부터 이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게 됐지만 이 프톨레미가 이 유클리드라고 들어보셨죠? 잘 모르긴 몰라도 유클리드라는 것은 어디서 한번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몰라도 유클리드가 누구냐면 그리스의 수학자예요. 그래서 유클리드가 고안한 게 기하학이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오메트리, 예? 지오메트리를 유클리드가 시작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시죠?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기하학의 가장 기초예요. 예, 그래서 그 유클리드는 굉장히 유명한 그 기하학의 원론자죠. 그래서 그 유클리드를 그 알렉산드리아로 불러서 이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프톨레미 1세예요. 그래서 프톨레미가 기하학을 유클리드한테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기하학을 배우면서 아니 이거 좀 너무 어렵다. 이거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하학을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랬더니 유클리드가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 프톨레미 왕이시여, 왕이 가는 길에는 왕을 위해서 준비한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준비한 왕도는 있지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었죠.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의 말인지는 잘 몰라도 아마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유클리드가 했어요. 그게 프톨레미 1세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처음에 이런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을 막 포로로 잡아서 병역의 의무를 시켰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책을 바꿔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후대한 정책을 펴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어스가 그 유대 땅 쪽을 그 지배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어떤 문화를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게 바로 그 알렉산더가 했었던 그런 정책이었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로 그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그리고 문화를 계속해서 그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친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알렉산더를 두 팔 들고 환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1세가 처음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문화 발전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1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어스 이제 2세가 이거를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좀 보죠. 프톨레미 2세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프톨레마이어스 2세도 우리가 좀 알고 봐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프톨레마이어스 2세는 필라델포스라고 하는데, 이 필라델포스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 못지않게 굉장히 이런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가 어떤 알렉산드리아의 아버지가 세웠던 그 1세가 세웠던 많은 도서관과 그리고 또 이런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지식의 어떤 그런 장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물원도 많이 만들어서 그곳에 애굽에 있던 동물들도 많이 그쪽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동물원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바로 이 프톨레미 2세 필라델포스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ptuagint, 즉 다시 말해서 70인역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것을 권장해서 드디어 이제 유대 쪽에서부터 그 장로들을 보내죠. 그래서 72명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것을 도서관에다가 저장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 가운데 특히나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셉투어전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 70인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 그 셉투어전트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시대에는 전체가 이 거의 동방과 서쪽의 나라들이 전부 다 헬라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의 그 언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히브리 사람들도 막 이름을 갖다가 그 헬라식으로 막 바꾸고 그 다음에 헬라 말을 해야 좀 유식하고 지식인인 것처럼 받아줬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었던 그 히브리 말을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런 헬라어를 권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읽고 쓰고 할 수 있었지만은 이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70인역 때문에 그나마 이 성경을 계속 가르칠 수 있던 것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죠. 그래서 이 70인역을 권장했던 사람이 바로 프톨레미 2세였다라는 것. 근데 이 프톨레미 2세가 왕자를 얻기 전에 사실은 프톨레미 1세에 사실은 다른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이 프톨레미 케라우노스라는 배다른 이 사람이 프톨레미 2세보다 형이죠. 근데 배다른 형이에요. 근데 이 프톨레미 케라우노스가 나중에 그 프톨레미 2세에게 밀려가지고 왕자를 차지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느냐면 셀류쿠스 왕조로 가요.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에서 이 케라우노스를 받아줬는데 나중에 그 셀루쿠스 1세가 이 프톨레미 케라우노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셀루쿠스 1세가 이 그 프톨레미 1세 아들이었던 이 프톨레미 케라우노스 때문에 암살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 케라우노스가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로 가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한 3년 정도 왕위를 차지해요. 그래서 거기서 왕으로 추대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자기의 데리고 있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제 또 암살을 당해서 죽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보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3세가 이제 그 왕위를 얻게 되는데 이 프톨레미 3세가까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프톨레미 왕조의 가장 왕성했던 시기예요. 프톨레미 1세, 2세, 3세까지가 가장 번영의 시기였고요. 이 프톨레미 3세 에우에르게테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이런 문화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또 1세처럼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어떤 그 지혜와 그 지식을 집성화시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때에도 어떤 지리학과 천문학과 수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수학과 천문학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도 이때 시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그 둘레를 재게 것도 이때 처음 한 일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도 이때의 그 수학과 천문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렛대 그 효과도 이때 시대에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과 천문학과 수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프톨레미 1세, 그 다음에 2세, 3세까지 요때까지가 굉장히 그 문화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프톨레미 3세까지가 굉장히 그 번영했던 시기였고, 이 프톨레미 4세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약간 좀 병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약간 이제 쇠퇴기를 걷기 시작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 프톨레미 4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프톨레미 4세는 굉장히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어떤 문화와 이런 나라의 발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기의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왕들이 좀 권위를 갖게 되면 막 그 어떤 여자의 면에서나 돈에 관해서나 이런 권력에 관해서 욕심이 많아져서 그쪽에 막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한 발전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부패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되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소시비오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소시비오스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그 반역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소시비오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소시비오스라는 사람이 이 프톨레미 4세를 꼬드겨가지고 그 어머니 베레니카 2세와 자기 동생이었던 그 제사장까지, 그 마귀라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암살하게 되죠. 이 중상모략으로 해서 그 소시비오스가 그 일을 많이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프톨레미 4세가 이 소시비오스의 여동생을 자기 연인으로 삼으면서 이 소시비오스가 굉장히 권력을 이렇게 막 뒤에서 조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시비오스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얻게 돼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그래가지고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제 셀류코스하고 이제 안티오코스 3세,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보게 되겠지만, 요 안티오코스 3세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셀류코스 왕조와 그리고 또 프톨레미 왕조를 다 합쳐가지고 유일하게 대왕이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어서 대왕이라고 불린 사람은 이 안티오코스 3세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와 그 프톨레미 4세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물론 대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승리를 하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지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톨레미 4세가 지멋대로 막 권력을 막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막 들어가서 막 뭔가를 하려 그러다가 거기서 막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거기서 쓰러져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마비가 돼가서 막 쓰러지니까, 그런 수치심과 이런 자존심과 막 이런 건 복잡한 성격이 이루어져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막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4세 때문에 유대인들과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갭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프톨레미 1세, 2세, 3세까지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친화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들을 환영했고, 그리고 또 프톨레마이어스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다가 프톨레미 4세에 와서부터 이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3세를 돕게 돼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서 셀류쿠스 왕조를 도와가지고 나중에 프톨레미 왕조의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이렇게 몰아내게 돼요. 그 역할이 이제 이 프톨레미 4세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왕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와 유대 왕국 가운데 이게 아주 그 유대 관계가 확 깨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죠. 그래서 나중에 프톨레미 4세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왕이었는데 BC 2505년경에 갑작스럽게 이제 급사를 해서 죽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급사하면서 죽었는데 그 프톨레미 4세의 아내였던 그 아르시노에도 같이 나중에 죽게 되죠. 이 프톨레미 4세가 죽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비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 프톨레미 5세가 이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5세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프톨레미 5세가 즉위하긴 했는데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톨레미 5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라고 하죠. 이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신이 현현했다라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근데 이제 프톨레미 4세가 이제 급사하고 나서 이제 이 소시비우스가 자기가 이제 이 프톨레미 5세를 옹호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 어린 프톨레미 5세를 앞에다 놓고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시비우스와 그 자기 여동생이었던 아가토클레스 이 둘이서 이 전체 프톨레미 왕조의 이 권력을 막 조종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이 프톨레미 5세가 어렸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프톨레미 4세를 섬겼던 그 신하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중에 이 아가톨레스, 즉 다시 말해서 소시비우스 여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프톨레미 5세를 정식으로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를 시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셀류커스 왕조를 조금 더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그 프톨레미 왕조하고 또 이제 셀류커스 왕조하고 이제 또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제5차 이 시리아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서 안티오코스 3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왕이라고 불렸던 안티오코스 3세에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쪽 시리아 쪽, 즉 다시 말해서 그 유대 쪽과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또 이쪽 페네키아 쪽 땅을 다 잃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다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서 이 프톨레마이어스 왕조를 밀어내게 돼요. 왜냐하면 그 프톨레마이어스 4세 때 그 틀어진 그 관계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몰아내게 되고, 그래서 이집트의 장군이었던 스코푸스 장군이 다시 이제 공격을 해서 시리아를 조금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가 다시 반격을 해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제 좀 약간 좀 세력을 점점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간섭을 하게 됨으로써 로마 때문에 이 땅을 되찾지 못해요. 그러고 이것을 이 평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셀류쿠스가 평화 제안을 하는데 자기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이 프톨레마이어스 5세에게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로 삼게 하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어스 5세와 그다음에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잠시 동안 그 평화 조약이 이제 맺혀지게 되는데 사실은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딸을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에게 줌으로써 나중에 자기 딸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권력을 이제 좀 이렇게 그쪽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 프톨레마이어스 5세를 도와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프톨레마이어스 5세하고 이제 합작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프톨레마이어스 6세가 이제 태어나는데 그 프톨레마이어스 6세가 이제는 관계가 복잡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안티오코스 3세의 안티오코스 3세가 할아버지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해서 로마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돼서 이제 로마 때문에 이 관계를 이제 유지하게 되죠.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은 그렇게 많이 거의 없는데, 혹시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제타 스톤. 예? 좀 누가 뭐라고 그러셨는데? 로제타 스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료실에 있는 거 보고 안 거 말고 뭐 그 전에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 로제타 스톤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도 있죠. 그 랭귀지 배우는. 예, 랭귀지 배우는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아마 그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로제타 스톤이 여기에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로제타 스톤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국 박물관에 있는데, 이게 그 프톨레마이오스 5세 시대에 만들어진 스톤이에요. 근데 이 로제타 스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스톤이 뭐냐면, 요 로제타 스톤에 이게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푸는 키예요. 이 로제타 스톤이 없었으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제타 스톤에 뭐가 있었냐면, 이 이집트 고대의 그 상형 문자와 고대 그리스의 문자와 요거를 번역해 놓은 번역해 놓은 이 돌이 요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상형 문자를 그리스어를 풀어가지고 상형 문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스톤은 지금까지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풀지는 못했지만, 이 로제타 스톤이 이 이집트의 그 문화를 푸는 키가 되는 굉장히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스톤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여기 나와 있네요. 725kg,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돌이죠. 큰 돌이에요. 큰 돌에 쓰여져 있는 고대 어떤 상형 문자와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는 중간에 민중 언어라 그러는데, 그 민중 언어와 이 모든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집트의 그 역사를 알아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스톤인데, 이 스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톨레미 5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5세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그 왕을 막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로제타 스톤이 이 프톨레미 5세 때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 도표를 제가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들의 계보죠. 그래서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었는가. 근데 이거를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역사 가운데 그 그리스 역사 가운데 근친 상간이 가장 많은 왕조예요. 왜 근친 상관이 굉장히 많은 왕조가 되었느냐면, 애굽은,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는 이 그 왕조의 그 핏줄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평민들이나 다른 어떤 제사장이나 다른 왕족들하고 겹치기보다는
그 혈통 유지하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자기 동생과 결혼하고 막 자기 엄마와 결혼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혈통 유지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는 그 루트가 그리스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의 사람의 그 라인을 타고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혈통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의 혈통, 진짜 바로의 혈통, 고대 바로의 혈통은 이집트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이집트 왕조를 세움으로써 이집트 사람이 왕조를 이어간 게 아니라 바로의 왕조가 이제 그리스 쪽의 계통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 잘 알고 있죠. 클레오파트라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사실은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레오파트라 그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는 1세예요. 클레오파트라 1세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죠. 그러니까 그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마지막 왕조의 사람이에요. 네, 마지막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7세를 마감으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 그거는 7세다. 1세가 아니라 7세다.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던 왕조인데, 그것은 그 왕족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 혹시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흑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런 얘기 뭐 수도 없는 얘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는 흑인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 왕족 혈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흑인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그러나 이 프톨레마이오스 또는 이 알렉산더가 그 세계 정복을 위해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지쳐가고 있을 때 박트리아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 자기의 군사들, 자기 군인들을 갖다가 결혼을 막 단체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죠. 소테르도 박트리아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자, 그럼 박트리아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박트리아.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예. 박트리아는 어느 쪽이냐면은 이 몽골 쪽이에요. 러시아와 몽골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동양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완전 동양은 아니지만 약간 좀 몽골 쪽과 러시안 쪽과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계통인데, 어떻게 보면 동양 계통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때 박트리아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유럽의 계통의 사람과 동양 계통이 섞여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믹스가 돼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아주 그 오묘한 뭐라 그러죠? 조화를 이루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성격도 있으면서 동양의 성격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완전 서양 사람도 아니고 완전 동양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동양 사람과 그 서양 사람이 이렇게 섞이면 아주 오묘하게 예쁜 애들이 나오잖아요.
또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걸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심심하시면, 예, 가끔 심심하시잖아요. 졸리고 그럴 때 한번 좀 보세요. 예. 요것까지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 1세와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이제 결혼을 하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나오고 클레오파트라 2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클레오파트라가 많이 나오죠. 그죠? 뭐 3세, 8세 막 복잡하게 막 나와요. 막 이런 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나오는 클레오파트라 요 7세.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고 7세예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오늘은 아닐 것 같고, 이제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클레오파트라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때 제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류쿠스 왕조를 좀 보도록 하죠. 셀류쿠스 왕조. 예. 셀류쿠스 왕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셀류쿠스 왕조는 그 디아도코이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왕조였어요. 그래서 이쪽 그 동쪽 부분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죠. 이쪽 굉장히 큰 땅이죠. 사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차지한 땅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예, 되게 작죠. 어떻게 보면 셀류쿠스 왕조가 차지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셀류쿠스 왕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텐데, 뭐 셀류쿠스 왕조의 1세였던 니카톨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셀류쿠스 1세였던 니카톨은 사실은 그 알렉산더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의 장군이었던 안티오코스. 제가 예전에 그 디아도코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티오코스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로 찾아가서 안티오코스가 누구였나 그러고 한번 돌아가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티오코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안티오코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었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 원정, 그리고 또 세계 그 정복의 원정을 나갔을 때 같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같이 치렀죠. 그래서 셀류코스 1세 니카톨도 박트리아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박트리아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BC 321년에 바벨론 총독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바벨론 총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BC 한 316년에 안티고노스에 대해서 축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안티고노스에게 축출된 이후로 이 셀류쿠스 1세가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게 망명을 가요. 그래서 1세에게 망명을 가지고 거기서 프톨레미 1세와 함께 하죠. 그래서 장군이 돼가지고 셀류쿠스 장군이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디아도코의 전쟁에서 그 안티고노스하고 나중에 전쟁을 해서 안티고노스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입소스 전쟁이었는데, 그 입소스 전쟁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티고노스와 데메트리오스, 그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오스가 있었는데, 그 데메트리오는 도망갔고 안티고노스는 그 장군이 죽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영화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애꾸눈이 한 사람이 나와요. 뭐 제가 너무 급하게 지나가서 제가 그건 다 보지 못하셨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영화 장면 가운데 그 애꾸눈인 사람이 한 장군이 나오는데, 그 애꾸눈이 바로 그 셀류쿠스 그 안티고노스예요. 안티고노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셀류쿠스 1세가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게 망명을 해가지고 그 아래서 장군으로 활동을 했는데,
셀류코스가 나중에 그 안티고노스하고 싸움에 이제 출정을 하게 되죠. 그 프톨레마이어스가 이제 그 자기 군대를 셀류코스 장군에게 주어서 그 입수스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셀류쿠스와 리시마커스가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싸움을 해서 안티고노스를 무찌르게 되는데, 그러고 난 후에 이 셀류쿠스가 이 프톨레마이어스를 배반하고 이 자기가 원래 그 총독이었던 바벨론으로 가서 이 안티고노스가 통치하고 있던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그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동쪽은 이 셀류코스가 차지하게 되고, 또 이쪽 이 서쪽은 안티고노스가 원래 차지했는데 나중에 그 전쟁에서 요거를 다 차지하게 됐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난 시간 혹시 다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프톨레마이어스가 셀류쿠스를 배반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셀류쿠스가 프톨레마이어스의 군대를 가지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셀류쿠스가 어땠겠어요? 열받죠. 예?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네가 내 군대를 가지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셀류쿠스와 프톨레마이어스의 150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벨론 땅, 이쪽 동쪽 이 땅을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프톨레마이어스의 1세의 그 아들이었던 케라우노스가 그 왕자 그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프톨레마이어스 2세가 왕조를 차지하게 되고, 프톨레마이어스 왕조를 차지하게 되고, 장남이었던 프톨레마이어스 케라우노스가 셀류코스에게 망명을 가죠. 근데 그 망명을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류코스 1세를 암살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셀류코스가 망명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듯이 마찬가지로 프톨레미 1세의 그 아들이었던 그 케라우노스도 망명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셀류코스 니카토르가 그렇게 해서 그 셀류코스 왕조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암살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셀류코스 1세 아들인 이제 안티오코스 1세 소테르가 이제 그 왕위를 인계받게 되죠. 그래서 이 소테르 기억나시나요 혹시? 소테르. 예. 혹시 소테르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굉장히 낯설죠? 이거 예전에 제가 그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한 그 어떤 특별한 그 한 주 정도를 제가 그 뭐죠? 그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제가 한번 한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크리스투스, 소텔, 예, 그 다음에 쿠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소테르가 나오죠. 예, 그 소테르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1세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1세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왕이 됐는데, 이 안티오코스 1세는 이 소테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냐면
그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 그 근처의 땅이에요. 그 근처의 땅을 갖다가 그쪽의 땅을 그 켈트족이라고 해서 그 켈트족이 그 침입한 것을 몰아내요. 그래서 그 켈트족을 몰아낸 그 전쟁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가지고 그 별명을 갖다가 소테르라고 이제 지어주게 되죠. 근데 이 안티오코스는 그 켈트족을 몰아냄으로써 그 별명을 소테르라고 얻었지만 결국은 그 켈트족과의 싸움에서 전사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1세는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많은 일을 한 것은 없고 그 켈트족과의 싸움 그리고 또 애굽과의 그 프톨레마이어스와의 전쟁도 조금 치렀지만은 결국은 실패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와 이 셀류코스 왕조 간에 그냥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결국은 전쟁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가 안티오코스 1세 소테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안티오코스 이제 테오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안티오코스 2세죠. 그러니까 BC 261년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그 자기의 이복 그 누이였던 라우디케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2세도 마찬가지로 약간 성품이 약간 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고 약간 좀 그 술과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간신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막 놀아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어스 2세가 그 아까 필라델푸스 제가 그 도서관에 그 뭐죠? 그 70인역을 번역하게 했다는 그 프톨레마이어스 2세가 이제 침략을 했는데 그 침략 때에 그 안티오코스 2세가 그 시리아 땅을 이제 잃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별로 뭐 재미를 못 봤죠. 그렇고 결국은 9년 동안 전쟁을 계속해서 프톨레마이어스와 하다가 결국은 평화 조약을 맺고 끝나게 돼요. 근데 그 평화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그 프톨레마이어스 2세 그 필라델포스가 안티오코스가 이제 졌잖아요. 안티오코스 2세가 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압력을 했냐면 야, 너 네 이복누이 라우디케아와 이혼하고 이혼하고 내 딸 베르니케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이복누이였던 라우디케하고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 프톨레마이어스 2세의 딸이었던 그 베르니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겨요. 결국은 이 원래 왕비였던 라우디케가 갑작스럽게 이혼당하면서 폐위가 돼버렸잖아요. 왕비에서 폐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화나게 하면 그 뭐죠? 그 한여름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고 결국은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라우디케가 이 앙심을 품고 이 안티오코스 2세를 독살해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되었던 그 새 왕비 베르니케와 그 아들까지도 다 독살해서 죽여버리니까 자기 전 남편과 베르니케 그 아내와 그 자식까지 다 죽여버려요. 독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왕비들 간의 싸움에 그 안티오코스 2세가 새우등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돼서 결국은 안티오코스 2세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내였던 베르니케도 죽게 되고 그 자식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 라우디케가 가졌던 자기 아들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죠.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 다니엘서를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잠깐만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왕은 결국은 그 150년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와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어스의 그 끊임없는 150년의 전쟁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보죠.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평화 조약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요게 바로 그 프톨레마이어스 2세의 딸이었던 베르니케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 그래서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게 되리라. 요게 바로 이제 그 독살 당하는 이야기, 그 얘기를 지금 적은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지금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이 예언된 거죠.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에요? 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거의 한 3년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했을 때는 언제예요? 이거는 지금 그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니까. 그죠?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니까 거의 한 300년 전의 이야기인 거죠. 그죠? 3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 이 지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거는 역사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따로따로 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역사를 다 읽어본 사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의 입장에서는 베르니케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자기 딸이 이제 암살돼서 죽었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 딸을 시집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 자기 딸과 그 손자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어스 이제 3세, 이제 프톨레마이어스 2세의 그 아들이었던 그 3세,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그 문화 번영을 이루었던 그 프톨레마이어스 3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프톨레마이어스 3세가 이 모욕을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을 이제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안티오코스 2세를 대항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막 이기자마자 다시 이집트로 다시 오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안티오코스 2세의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티오코스 이제 2세의 아들이었던 셀류커스 2세 칼리니코스가 이제 왕좌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셀루코스 2세 칼리니코스는 안티오코스 2세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3세와 그 다음에 제3차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 셀류코스 2세가.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3세 유에르케데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자기의 누이죠. 베르니케가 프톨레마이오스 3세와 베르니케는 이제 자기 이제 시스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셀류코스 2세가 다시 반격을 해요. 반격을 해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셀류코스 2세가 안티오코스 히에락스, 자기 이제 그 동생이죠. 그 동생한테 권력을 많이 맡겼었는데 그 안티오코스 히에락스가 자기 형이었던 셀류코스 2세를 배반해요. 그래가지고 막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나서 트라키아에서 방랑하다가 결국은 안티오코스 히에락스가 그냥 트라키아에서 죽게 되고 1년 뒤에 셀류코스 2세도 말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죠. 그래서 셀류코스 2세도 그냥 어처구니 없이 말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계속해서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류코스 2세가 죽고 나서 이제 셀류코스 3세 소테르가 이제 또 왕위를 이제 올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BC 226년인데 셀류코스 2세가 죽고 나서 이제 셀류코스 3세가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왕조를 왕위를 올라섰지만 그 셀류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셀류코스 3세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서 이집트와는 싸우지 않고 그 소아시아 쪽에 그 페르가몬 쪽에 그 폭동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장군들을 보냈는데 그 폭동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갔다가 그 폭동 진압을 나가서 거기서 그 독살돼서 죽어요. 그래서 셀류코스 3세가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고, 보시게 되면 연도를 보시면 225년에서 223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진 않았고, 그냥 여기서 2년 정도 통치를 하고 그 폭동 진압하다가 결국은 셀류코스 3세는 죽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3세의 형이에요. 그래서 그 셀류코스 3세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 폭동 진압하면서 죽게 됨으로써 그 안티오코스 3세가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왕위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티오코스 3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몇 명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있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에서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셀류코스 1세, 그 셀류코스 왕조를 시작한 1세 정도, 니카토르 정도는 이름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안티오코스 3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면서 이제 어떠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안티오코스 3세 정도는 이름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셀류코스 3세 뒤를 이어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그 왕위를 이제 올라서게 되는데,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리스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왕이라고 안티오코스 3 the Great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많은 그 정복을 했고 그리고 또 그가 많은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가 왕위에 올라섰을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렸어요. 왕위에 올라섰을 때가 18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였지만 셀류코스 3세가 왕위에 있었을 때 이미 안티오코스 3세는 바벨론 쪽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미 통치자로서의 어떤 행정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었죠. 왕이 됐을 때. 그래서 BC 221년에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시리아 쪽을 침공하게 돼. 그때 이제 셀류코스 왕조의 땅이었던 그 시리아가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에게 땅을 뺏겼었는데 땅을 이제 뺏기 위해서 이제 침공을 시작하죠. 그래서 침공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프톨레마이어스의 총사령관이었던 데오도토스에게 대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참패하고 퇴각하게 되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냥 퇴각하게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를 갈고 있다가 안티오코스 3세가 다시 재침공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쪽을 이미 그 땅을 조금 차지하고 시리아 쪽을 이제 다시 이제 치기 위해서 거기에 재침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시리아 쪽을 침공했을 때 프톨레마이어스 데오도토스가 프톨레마이어스의 장군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셀류코스의 대패를 안겼는데 이 데오도토스 장군이 프톨레마이어스 4세 필로파테르가 그때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프톨레마이어스 4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막 술과 여자와 막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그 다음에 뭐 그 간신배들에게 막 휘둘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어스 4세가 너무 이렇게 막 폭정을 하게 되니까 이 총사령군이었던 데오도토스가 프톨레마이어스 4세를 배반하고 안티오코스 3세에게 투항해서 와요. 그래서 투항해서 옴으로써 셀류코스의 왕조, 즉 다시 말해서 안티오코스 3세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되죠.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어스의 총사령관이 갑자기 자기한테 넘어왔으니까 시리아 땅도 얻게 되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큰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 데오도토스 총사령관이 투항하게 됨으로써 그때 두로 지방과 페니키아 지방을 다 이제 얻게 되죠. 자, 혹시 여기서 페니키아 지방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페니키아. 모르세요? 잠깐만요. 이게 자료가 다 어디로 날아갔죠? 잠시만요. 갑작스럽게 제 자료들이 다 어디로 날아갔네요.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치렀던 두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지방이 요게 페니키아 지방이에요. 요게 이제 시리아 쪽에 여기 이제 왼쪽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메디테리언 시. 그러니까 지중해가 여기가 이제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바로 사해죠.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죠. 여기 갈릴리 바다, 여기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해. 그러니까 이
뭐죠? 지중해 쪽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쪽의 지방을 갖다가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시리아죠. 여기 다 전체가 시리아인데 이쪽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가 어딘지 포네시아라고 우리는 영어로 얘기하고 페니키아라고 한국말로 하고 페니키아는 시돈과 두로가 있었던 그 지방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 다시 시어를 하고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안티오코스 이제 3세가 그 페니키아 쪽, 두로 쪽 지방을 이제 다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데오도토스 그 총사령관에게 그쪽 시리아 쪽을 다 맡겨요. 맡기고 나서 그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이제 불안하게 됐죠. 자기 총사령관이 그 셀루코스 왕조에게 다 그냥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냥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군대를 재편성하게 돼요. 근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신배이 그 소시비우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소시비우스를 총사령관으로 세워가지고 군대를 재편성하게 돼요.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그래가지고 BC 218년에 애굽의 이제 장군이었던 니콜라스라는 장군을 데리고 소시비우스가 이제 다시 레바논 쪽, 시리아 쪽으로 이제 진격하게 되죠. 그래서 데오도토스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요. 결국은 자기의 옛 부하죠. 총사령관이었던 데오도토스하고 이제 접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데오도토스가 그 니콜라스 군대, 그 소시비우스 군대를 갖다 대파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프톨레마 군대를 다 대파하고 안티오코스 3세한테 그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 군대가 니콜라우스 군대를 막 추격해서 내려가가지고 이집트 쪽으로 막 내려가죠. 그래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애굽에 있는 내륙까지 가까이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BC 217년쯤 돼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가 또 이제 정복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코스 3세는 정복에 굉장히 그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땅을 키워가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번에는 이제 남쪽으로 이제 그 애굽 쪽 깊이 내륙 지방으로 이제 막 깊숙하게 이제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하고 그 본 주력 부대하고 이제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쪽 이집트 땅은 빼앗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후퇴하게 돼요. 그러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을 동안 밀고 올라가가지고 페니키아 지방을 또 빼앗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페니키아 그 시리아 땅까지 이제 쳐들어가니까 그 아래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죠. 그때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또 환영을 받게 돼요. 그때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그 퇴각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꿈을 접지 않죠. 계속 어떻게 땅을 좀 더 이제 그 확장하려고 하죠. 그런데 BC 203년에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죽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고 애굽에서 이제 막 이제 또 난리가 나죠. 이제 폭동과 반란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정신없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그 에피파네스가 이제 애굽의 왕이 됐는데,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그때 어렸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시오비스가 자기 동생하고 막 합작해가지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앞에다 세워놓고 뒤에서 막 권력을 조종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굉장히 어지러웠을 때 안티오코스 3세가 그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2년에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잠시 이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좀 읽어오세요라고 한 부분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그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하느냐면 이때 당시에 그 로마의 정권이 어떻게 세력 확장을 하게 됐는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예. 자, 보이시죠? 네, 조금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요게 이제 로마죠. 여기 그 부추 같이 생긴 거. 그죠? 요건 아시죠? 여기서 요게 이제 로마인데 이제 이쪽이 이제 그리스 땅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라고 해서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도 카르타고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르타고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와 이제 이쪽 그 스페인 쪽, 요 발세로나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네. 보이시죠?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이쪽도 이제 그 카르타고 땅이에요. 그쪽 땅인데 여기서 이 카르타고의 그 명장이었던 그 한니발 장군이 있었는데 이 한니발 장군은 그 카르타고의 장군이죠. 그래서 카르타고의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하고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이 로마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이제 막 세력을 이제 막 확장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의 나라였던 이 셀류커스 왕조와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막 150년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막 그 계속 전쟁을 치르니까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전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력이 쇠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로마가 점점 이제 힘을 강력하게 키우고 이제 세력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카르타고의 그 한니발이 지금 이 로마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깜짝깜짝 하는데 이 로마를 좀 쓸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해상 지역을 좀 넓혀야 된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의 장군과 로마의 그 전쟁을 갖다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3차에 1차, 2차, 3차에 걸쳐갖고 이 포에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카르타고에 이제 아직 지금 남아있는 유적이죠. 뭐 별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니발 장군의 동상인데, 그래서 이 한니발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원래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의 쪽에서는 이 한니발이
카르타고에서 이쪽 배를 타고 와가지고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를 타고 와서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카르타고에서 한니발이 뭐야 갑자기 어디 갔어? 잠깐만요. 네. 네. 한니발이 어디로 가느냐면 제가 다른 지도가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카르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카르타고, 여기 이제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 쪽인데 여기에서 이쪽에서 내륙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요. 근데 내륙 지방에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그 코끼리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요. 겨울에. 겨울에 한겨울에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지금같이 무슨 뭐 보온 방어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방법을 한니발 장군이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한니발이 이 내륙 지방으로 알프스를 건너가지고 여기서 오는 바람에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당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알프스 지방을, 그러니까 산맥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한니발이 한눈이 멀게 돼요. 너무 추운 가운데 막 그래서 한눈을 잃어버리고 거의 군대가 한 반 이상이 거기서 알프스를 건너면서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격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로마군과의 첫 번째 1차 포에니 전쟁을 싸우게 되죠. 그래서 1차 싸움과 2차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로마가 지금 1차 패배와 2차 패배를 하다가 방법을 어떻게 사냥하냐면, 이 한니발 장군을 그냥 이렇게 대적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니발 장군을 대적하지 말고 여기 그냥 한니발 장군이 지금 없으니까, 카타고르가 없으니까 그냥 이 카타고르를 그냥 직접 들어가서 여기를 치자. 그래가지고 이 카타고르를 로마에서 직접 전쟁을 치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니발이 여기 있다가 자기 본국이 지금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지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3차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에 굉장히 유명했던 로마의 장군 가운데 스키피오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키피오 장군은 젊은 장군이었죠. 그래서 스키피오 장군이 한니발은 그때 이미 나이가 좀 많이 있었고, 이 스키피오 장군은 오히려 그 한니발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명장이었으니까. 근데 이 스키피오가, 이 젊은 장군이 이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카타고르 본국을 이제 점령하자. 그래서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 막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근데 한니발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과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었지만은 오히려 이 카르타고에서 그렇게 크게 서포트를 받지 못했어요. 다른 공예로부터, 그리고 또 다른 장군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막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카르타고에서 좀 서포트를 막 전폭적으로 받았으면 오히려 한니발이 굉장히 유리했을 텐데, 한쪽으로는 로마에게는 저항을 받게 되고, 본국에서 막 침략당하고, 본국에서부터 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키피오에게 참패를 하게 돼요. 이 로마의 그 젊은 장군에게 완전히 대패를 하게 돼서 결국은 이 한니발이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망명을 하게 돼요. 이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 망명을 어디로 했느냐면 이 셀류커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3세에게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 한니발 장군을 보호해줘요. 보호해주는데 여기 가가지고 이 한니발 장군이 안티오코스 3세를 부추겨요. 야, 너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너 이렇게 꿈도 원대하고 그런데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한테 군대를 좀 줘. 그러니까 내가 로마를 그냥 가서 칠 테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땅이었는데 그 그리스 땅을 내가 이제 칠 테니까 나에게 군대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가 군대를 줘요. 이 한니발 장군에게.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이 안티오코스 3세의 군대를 몰고 로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리스를 이제 침공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한니발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여기서 한니발 장군이 로마에게 대패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대패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로마가 안티오코스 3세에게 너 우리에게 선전포고하고 전쟁에서 우리에게 졌는데 너 이거에 대한 배상을 다 해. 그래서 배상금을 물렸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이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모든 배상을 다 하게 돼요. 이 배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기의 동생을 거기가 그 볼모로 잡혀가게 해요. 이제 볼모로 잡혀가게 하는데 그 볼모로 잡혀가게 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하고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BC 201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집트의 장군이었던 스코파스가 또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까지 이제 진격해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막 로마와의 전쟁, 프톨레마이어스의 전쟁, 막 그러면서 막 전쟁을 하여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프톨레마이어스 전쟁과에서 또 시리아군과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에서 프톨레마이어스 왕조하고 싸움에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쪽 땅을 그 시리아 땅, 페니키아 아까 땅이었죠. 시리아 전체를 다 넘겨주고 안티오코스 3세가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3세를 환영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어스 4세가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막 마비돼 갖고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 사람들을 막 핍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원한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프톨레마이어스 왕조보다는 이 셀류코스 왕조를 조금 더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영을 해줬어요.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 프톨레마이어스의 왕조의 어떤 인연을 좀 끊고 이 셀류커스 왕조와 이렇게 약간 손을 잡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후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이제 나중에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그 마카베우스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초가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어스 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그 프톨레마이어스 4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정책을 펴서 굉장히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또 환영했었는데 4세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냥 관계가 틀어짐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안티오코스 3세를 이제 환영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가지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군대를 다 몰아내죠. 근데 이렇게 몰아내면서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돼요. 아, 이 유대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하면 확실히 하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굉장히 믿게 되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나중에 그 어떤 리디아 쪽이 그리고 또 부르기아 쪽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인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반란을 폭동을 잠재우게 돼요. 그만큼 이제 신뢰를 한 거죠. 그 유대 사람들을. 그럼으로써 이렇게 안티오코스 3세가 신임을 해주니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이제 훨씬 더 이제 더 넓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BC 190년 정도에 돼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키피오 장군이 그 한니발 장군을 이제 한니발 장군과의 이제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상금을 다 지불할 때까지 그 동생이 로마에 12년 동안 볼모로 잡혀 있었어야 됐어요. 너 배상금 다 지불할 때까지 왕조의 사람을 우리를 포로 잡히게 해라.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마카베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의 에피파네스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왜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에 가게 됐는가? 그 로마에 가게 된 동기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형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 그 대왕이 로마의 전쟁과의 그 한니발 때문에 로마의 전쟁에서 지게 됨으로써 볼모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볼모로 잡혀가서 12년 동안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를 확실하게 배우고 와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의 그 정치와 또 어떤 모든 생활 방식과 그들의 힘과 군사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견문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이 볼모로 잡혀있는 그 12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으로 쳐들어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5세 굉장히 어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안티오코스 3세의 관계는 뭐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기억하신다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어떤 관계죠? 그쵸? 삼촌이죠. 예? 삼촌이에요. 자기 동생이 이제 가서 결혼을 했잖아요. 예? 자기 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 4세하고 결혼을 한 건데, 조카잖아요. 그죠? 조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카에게 자기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 주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클레오파트라 1세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딸을 주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딸을 클레오파트라를 주면서 지참금으로 그 시리아 땅,
그 유대와 이 시리아 땅을 그 결혼 선물로 줘요. 그래서 자기가 빼앗았던 그 시리아와 유대 쪽에 그쪽의 모든 중동 지방의 그 땅을 갖다가 그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다 지참금, 결혼 지참금으로 다 넘겨줘요. 자기가 빼앗았던 땅을. 그래서 그쪽 그 유대 쪽 지방에서는 애굽에도 뭐 그 텍스를 내고 시리아에도 텍스를 내고 막 그런 좀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하죠. 셀루쿠스 왕조죠. 네. 근데 이 아피파네스가 되기 전에 바로 안티오코스 3세 이후에 이제 또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이었던 셀루코스 4세 필로파토르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되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셀루코스 3세의 조카예요. 셀루코스 3세의 조카. 그러니까 셀루코스 3세는 누구죠? 셀루코스 3세는 안티오코스 3세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네, 안티오코스 3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아니죠. I'm sorry.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안티오코스의 형이잖아요. 형. 아버지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셀루코스 3세가 안티오코스 3세의 형이었는데, 형이 그 폭동 진압하다가 거기서 그 독살돼서 죽고,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3세가 왕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루코스 3세의 그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형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형.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을 이어서 이제 계승을 해가지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죠. 원래 그 예루살렘은 그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줬었잖아요. 결혼금, 지참금으로 줬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다시 이제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땅을 찾지 못해요. 땅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 셀루코스 4세 필로파테르는 좀 그 토색을 일삼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애굽이 아니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돈을 뜯어오려고 했었어요. 돈을 뜯어오려고. 거기 이제 금이 많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부하였던 그 헬리오도로스를 시켜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기물들을 다 이제 뺏어오려고 이제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셀루코스 4세 필로파테르가 그 안티오코스 3세 대왕에 이어서 배상금을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그 로마에게 그 갚아야 될 그 배상금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막 쩔쩔 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막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막 어딘가에서 막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막 돈이 보인다라는 것은 막 그냥 다 쳐다다니면서 막 돈을 막 끌어대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바로 보내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유대의 그 제사장 자리를 놓고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이 이제 셀루코스에게 와가지고 거기 가면 돈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돈이 있다고? 야, 그럼 빨리 가서 가져와. 그러고 이제 헬리오도로스를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뜯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리였던 헬리오도로스가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이 이야기가
제가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던 마카비서 3장의 이야기예요. 마카비 하서 3장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마카비아 3장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시겠죠? 예. 있어요? 예?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게 지금 마카베오 하서 이제 3장의 이야기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셀루코스 4세 필로파토르가 헬리오도로스를 그 총리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있는 금과 은과 어떤 이런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이제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이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헬리오도로스가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돈을 몰수해 오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뭐죠? 여기서 천벌 받은 헬리오도로스 그래서 그 헬리오도로스가 성전에서 돈을 이제 성전 금고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여기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권세를 한 손에 주신 분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전을 침범하려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압도되어 기운을 잃고 기절해버리죠. 그래서 휘황찬란한 성장한 말을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기세를 태우고 그들 눈앞에 나타나죠. 그들이 맹렬하여 돌진하여 앞발을 쳐들고 헬리오도로스에게 달려들어서 그 말을 탄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와 함께 두 젊은 장사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미남인데다가 입고 있는 옷이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헬리오도로스 양쪽에 서서 그를 쉴 새 없이 채찍으로 떼서 타격을 주죠. 그래서 헬리오도로스가 꼼짝없이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를 거두러 들것에 놓죠. 그래서 호위병들을 데리고 그 금고에 들어갔던 사람이 완전히 그냥 두둑에 맞은 상태에서 실것에 들려갖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호되게 맞고 살아날 희망도 없어가지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헬리오도로스가 이제 이 오니아스는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오니아스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헬리오도로스가 이제 막 몸이 이제 헐떡헐떡 이제 넘어가기 바로 일부 직전인데, 좀 기도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오니아스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용서하고, 목숨을 이제 살려주죠. 그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헬리오도로스가 희생제물을 막 이제 바치고 자기 목숨을 이제 살려주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이제 그런 그 제사를 드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왕에게 돌아와가지고 그 왕이 이제 좀 셀루코스 4세 필로파테르가 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야 원수가 있거든. 원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폐하의 왕권을 노리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좀 그대로 보내십시오. 거기 가서 갔다가는 제가 죽을 뻔했던 것처럼 거기서 호되게 맞고 시체로 돌아올 테니까 혹시 왕에게 그 대항하는 사람, 왕권을 엿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보내십시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마카비아 마카비아 하서 3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총리 대신 헬리오도로스가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역사적인 장면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를 이제 좀 보실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카비 하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마카비 하서를 못 들어갈 것 같네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과 그리고 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일 이유로 마카비 전쟁이 시작되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실까요?